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고려 시대의 그 학문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고려의 건축 및 예술, 그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254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이 건축이 처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아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이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주심포, 다포 이런 양식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썼던 그 아름다운 색깔 이거였나 보다. 그냥 이걸로 쓸게요. 네, 어쨌건. 네. 자, 그럼 주심포는 뭐고 공포는 뭐냐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베를린 구둥은 또 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이 지붕에 굉장히 이 미적 감각이 있는 지붕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붕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 안전해지려면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을 받치고 이제 석가래가 있고 그걸 또 이제 받쳐주는 기둥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건축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심포는 공포가 야구의 주심이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래서 공포가 하나예요. 딱 하나. 공포가 하나예요. 그럼 공포가 뭐냐면요. 이게 공포입니다. 여기 이제 지붕을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둥. 여기 기둥이 있는데 이 지붕 있죠? 지붕을 기둥이 이렇게 받쳐주는 요런 삼각형 들어가시고 삼각형 모양의 이런 형태가 있어요. 요게 바로 공포예요. 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받쳐주는 자꾸 왜 이런 그림이 나와. 요게 공포란 얘기입니다. 공포. 이 공포가 주심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 반면에 그럼 다포는 뭐예요? 다포는 공포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예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있는데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심 공포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다포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다포 양식이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 먼저 나왔다가 다포 양식이 나중에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포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심포 양식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정, 부석사, 무량수정, 수덕사, 대운정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봉정사, 극락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최고된. 예, 이게 봉정사 극락정이에요.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고 다포 양식은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성불사 응진전. 응진전.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선시대 건축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조선시대에는 거의 다포 양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베을림 기둥 기법을 썼다라고 나왔어요. 베을림 기둥. 베을림 기둥이 뭐냐면 이 나무가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이렇게 배가 불룩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흘러내린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참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기둥이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기둥이 부러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포 양식이니 베을림 기둥이니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은 바로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해 보겠습니다. 청자, 도자기, 고려 시대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거죠. 청자. 청자의 특징은 원래 신라의 그 톡이 만드는 전통 기술, 신라의 톡이 만드는 전통 기술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았었죠? 가야의 영향을 받았었죠. 가야가 신라의 영향을 주었고요. 신라의 기술에 그 다음에 송나라의 자기 기술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도자기가 이 당시에 굉장히 고가고 유명했던 거죠. 네. 그래서 도자기가 영어로 뭐죠? 차이나죠, 차이나. 차이나예요.
그만큼 이 중국의 도자기가 유명했던 겁니다. 이 중국이 차이나라는 그 국호를 갖게 된 것은 진나라 진시황 때 때문에 그래요. 진. 얼마나 진시황제에 유명했으면 그래서 중국의 국호가 차이나가 됐겠습니까? 어쨌건 도자기도 똑같이 차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의 자기 기술을 수용하면서 발전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앞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때는 순수청자예요. 순청자로 가다가 나중에 상감기법을 이용했던 상감청자로 가는데 요때가 언제냐? 무신집권기입니다. 무신집권기예요. 자, 상감기법이라는 게 뭐죠? 원래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작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예, 모양 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상감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파요. 표면을 파요. 표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색깔이 다른 흙을 다시 입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감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상감청자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사치를 일삼았던 무신집권기 때의 상감청자가 크게 유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신집권기 지나고 나서 원나라 간섭기 때는 오히려 퇴조를 합니다. 퇴조해. 몽골의 침략, 그 뒤를 이어서 또 외구 홍건적의 침략. 그러면서 고려 말에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합니다. 분청사기 뜻이 뭐냐면 청빛깔이 나는 도자기인데 여기다 분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화장할 때 분 바르잖아요. 그 분을 이렇게 딱 바르면은 이렇게 광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번들번들한 거 그걸 이제 그 커버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도자기가 분을 발랐다 해가지고 분청사기인데 여말 선초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순수청자, 그 다음에 상감청자, 분청사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해 보겠습니다. 은입사 기술. 자, 은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청동기 표면을 깎아내고 은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내서 거기다가 입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상감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겁니다. 옛날 장롱 까맣게 이렇게 반들반들한 검은 거에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혀져 가지고 장식을 했던 그런 그 장롱이 있잖아요. 그게 나전칠기인데 또 여자들 뭐 화장대도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나전칠기 기술도 상감기법이 들어간 거죠. 상감기법. 여기 보시면 오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서 무늬를 표현했던 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통점이 상감기법이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자기의 모습인데 대표적인 상감청자죠. 야, 운항문 배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이 학의 그림을 여기다 넣었다. 야, 이거 어떻게 파내가지고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자, 그 다음에 청동 은입사 표림은 수금. 은입사 청동. 그 다음에 이게 분청사기죠. 분청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상감청자에 비해서 이게 광택이 좀 덜 나죠. 분바른 것처럼. 그래서 여말 선초에 유행을 한다. 어떤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가격으로 따진다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갈까요? 여러분들 역시 여기 있는 상감청자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인쇄술 볼게요. 자, 뭐 인쇄술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최근까지 뭐 목팔이면 목팔, 금속이면 금속, 뭐 글자면 글자, 공이 세계 최고죠. 자, 목팔 인쇄술. 대장경 조판합니다. 8만 대장경 조판했죠. 목팔 인쇄술. 우리가 뭐 초조 대장경도 조판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이제 불타 없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활판 인쇄술. 활판 인쇄술인데 여기에 상정 고급 예문 나오는데 이거 이제 금속 활자죠. 금속 활자죠. 상정 고급은 1, 2, 3, 4.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만 이것을 이 문서를 뭐를 했다?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라는 기록에만 나와져 있는 거고요. 전해지지 않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직지죠. 직지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죠. 직지. 이 직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직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프랑스의 여기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박병선 박사님의 홀로의 노력으로 이 직지가 우리나라 것임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넘버원. 그죠? 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하는 이 책은 금속 활자본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0여 년이나 앞서 제작되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천문과 역법. 자, 천문을 왜 강조를 했는가? 뭐 농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왕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어찌됐든 천문 중요시 여깁니다. 사천대 또는 서운관이라고 해가지고 천문 관측하는 기관이죠. 이것을 관측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법, 시간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는 역법. 초기 때는 당나라의 선명력을 했으나 후기 때는 원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수시력. 근데 원나라 다음에 또 뭐예요? 명나라죠. 대통령을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의 천문응산기록 이 사료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 왕조 475년간의 일식이 132회 있었고 5개의 행성이 다른 별에 접근한 현상과 각종 별의 이상한 현상도 많았다. 이제 역사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사료들을 모아서 천문지를 만든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문과 역법 역시 역대의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의학이 있습니다. 의학. 고려시대 의학. 태의감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의과라는 과거의 일종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도 참고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의서입니다. 향자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또는 그 지역, 그 지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고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 그래서 향교, 지방에 있는 뭐 관리들, 그래서 향리, 아시겠죠? 향약.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뭐예요? 약재입니다. 약재. 이 약재. 그래서 이 향약 구급방이란 책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학서다 향약 구급방 잘 알아두시고요. 자, 화약무기와 조선술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화약무기, 조선술. 볼까요? 고려말 외구의 침입. 외구가 침입을 하면서 모의 운송이 어려웠어요. 조세의 해상 운송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를 했어요. 이 화통도감이 뭐 하는 거예요? 화약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누가? 최무선, 여기 나와 있죠? 화약과 화풀 제작. 이 화통도감에서 이 화약을 만들었는데 이 화약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발명품이에요. 원래 중국의 발명품이죠. 송나라 때. 얘들이 이 화약 만드는 기술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당초 이거 알려주겠어요. 국가의 기밀인데. 그래서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발명품이에요. 기술을 전수받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배에다 얹어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외놈들을 크게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에다 얹으려면은 조선술도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가 부실해. 그 부실한 배에서 대포를 어떻게 쏴? 쏜 배가 그냥 무너져 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술도 대형 범선, 대형 조은선, 그 다음에 활포를 설치하는 병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전투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북선 생각하는데 거북선은 어쩌다가 하나 생겨나는 거고, 대표적인 전투선은 바로 뭡니까? 판옥선이죠. 그죠? 이런 판옥선 제작 기술, 조선 기술에 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대포 제작 기술이, 일본이 물론 그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무기가 있었죠?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죠. 근데 총보다 더 강력한 건 뭐예요? 대포죠. 대포의 기술을 우리가 훨씬 더 앞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순신의 수군들이 이 대포를 배에 장착해서, 판옥선에 장착해서 열심히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선술, 아주 우수한 조선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문의해 보겠습니다. 문학. 고려 초기에는 향가가 유행을 했죠.
이 향가가 유행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라 시대 때의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향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고려 시대 때에도 이제 뭐 정서의 정과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향가가 유행을 했는데 나중에 한문학에 밀려서 쇠퇴하게 됐다. 고려 초기 광종 때의 균여전의 몇 수? 11수.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몇 수? 14수. 그래서 합해서 25수가 전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의 설화문학입니다. 설화문학. 설화문학.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가는 문학이죠. 국순전이라든가 국선생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술이라든가 뭐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켜요.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문학 작품들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필문학이 발달합니다. 수필문학. 수필문학도 이렇게 줄줄줄 쓰는 거죠. 무신정권기 이후에 왜 이런 설화라든가 수필이 발달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인들이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문인들이 쇠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시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형화된 시보다는 어떤 내용을 뭔가에 빗대서 풍자하는 그런 어떤 장르의 문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인노의 파한집 대표적인 수필문학이고요. 최자라는 사람이 보한집을 만들었는데 이 보한집은 파한집을 보충한다 해가지고 보한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는 이재연의 역용패성을 등이 있고요. 자, 고려 후기 때는 신진 사대부들의 작품이 경기체가가 유행합니다. 위덩더중샹 뭐 이렇게. 네. 서민의 정서를 담은 뭐 장가, 이걸 뭐 가요라고 불러요. 고려 가요 이런 것들 유행을 했고요. 음악은 송나라에서 대성악을 수입해서 발전시킨 아악, 궁중음악인 아악이 유행했고 지방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 향약도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고, 고려 말기 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폐관문학이 유행합니다. 폐관문학. 자, 폐관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노래,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저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걸 우리가 폐관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폐관문학이라고 했냐면 이 폐관이 관리의 이름이에요. 관리. 관직의 명칭이에요. 이 관직이, 폐관이 뭐 하는 관직이냐면 이 대중들한테 속에 싹 들어가서 대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대중들이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관리가 바로 폐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엮어가지고 책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관문학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글씨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는 왕이지체, 구양순체가 유행했는데, 자, 이 왕이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찬 필체예요. 힘차요. 강력해 보여요. 강력해 보입니다. 그 이제 투기에 들어가게 되면 송설체, 좀 약해 보이죠?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나라 세웠으니까 좀 더 으쌰으쌰 진취적인 되는데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의 명운이 이렇게 좀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송설체 유행했다라는 거고, 그림으로는 보통 이제 그림을 일반 서민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지배층들이 많이 그리죠.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애호품이다. 자, 문이나 그 다음에 산수와 초반기 때 유행을 했는데 후반기 때 들어가게 되면, 후반기 때가 중요합니다.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천산대렵도라는 거는 이제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천산대렵도는 나와 있죠. 사냥하는 그림인데 공민왕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노국공주의 모습도 이제 공민왕이 그렸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정치의 뜻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공민왕.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에 불교와 관련된 불화가 유행하는데 이 권문세족들이 저마다 이제 불화 하나씩 갖고 싶어 했어요.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해어의 수월관음도가 이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죠. 이것이 대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산대렵도 공민왕. 현재 남아있는 고려 불화는 대개 13에서 14세기에 제작되었다. 이러한 불화에는 국왕의 만수무강이나 불화 제작을 의뢰한 그런 사람의 극락왕생 등의 소망을 담긴 경우가 많다.
불화가 그래서 13, 14세기 때 고려 말기 때에 권문세족에 의해서 유행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세 고려의 어떤 사회, 문화, 그다음에 학문, 공예, 기술까지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근세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